어제 학교에서 이제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항상 생존 전략 세미나라는 것을 교수들 모아놓고 잔소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정말 휠체어를 타신 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분이 교육을 하면서 노래를 한 3곡 정도 불렀어요. 그래서 나도 오늘 여기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그랬더니 아직 노래가 나서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성남시의 장례 문화. 우리가 장례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예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뭐 예의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고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이 장례, 현재 여러분들 연설 보신 분들은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고, 저도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이고, 젊은이 분들은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치러져야 되는 어떤 그런 성남에 살고 계시는 분의 장례들, 과연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라고 제가 한 25년 동안은 성남시 장례식장 어딘지 아시죠? 갈매동이라는 곳에, 거기에 원래 그게 영생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 장례문화사업소라고, 성남시 사업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꼭 논문처럼 이렇게 좀 머릿말 이렇게 맺는 말까지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제가 장례문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문화라는 개념이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좀 작다, 그죠? 그럼 크게 써갖고 올 걸 그랬네. 자, 문화는 변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 다르고 지금 다르고, 여러분들이 60년대, 50년대, 그 다음에 70년대 다르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문화인류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줄리안 스트레드라는 사람은 문화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항상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사상가라고 하는 라벨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문화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할 수 없다. 한국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변화라는 것을 수용을 해야 지속할 수 있다. 그 물리적 변화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 화학적 변화, 완전히 뒤집어서 바뀌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이 성남에서 활동을 꽤 많이 하시는데 장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원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죠. 거기 교수님이 계시고, 여기 남한산 성인이 그다음 성남에서 하는 이야기 여러 것들을 많이 일을 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화 혹은 민속은 구식과 신식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문화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그 원래의 모습들을 전승을 해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론적 근거가 있다라고 강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문화에 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은 장례식장이 굉장히 고급화됐다, 호텔처럼 되어 있다. 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듣도 보도 못했던 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시시처리 방식과 장례 장소의 변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에서도 집에서 지냈습니다. 90년대 초까지 집에서 많았었죠. 그 좁은 데 골목에 텐트 쳐놓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이 많은데, 사실 1995년 정도부터 획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뀝니다. 장례 장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95년부터 공식적으로 신고제 허가제, 좀 이따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장례의 전문화,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국가 자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등장하고, 전통 상례의 현대적 수용, 전통적인 것을 현대적으로 좀 바꾸어가지고 모양을 좀 다르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길수라는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호주의 모나시 대학이라는 데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제 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익 중심의 비윤리적인 천민 자본주의와 계를 같이 하는 한국의 장래 자본주의라고 엄청 비판을 합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전체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가 비판입니다. 한국 장래문화 심각하다 이거는. 천민 자본주의다. 이 천민 자본주의라는 것은 독일의 역사학자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뭐냐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만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돈만 챙기고 하는 그런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천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상남시의 장래 변화. 제가 1996년도에 아까 앞에서 보던 장철수라는 분의 모친상을 제가 치렀었어요. 1996년도에. 모친상을 치렀을 때는 가족과 친족이 그분의 원래 고향이 시흥이었는데 그쪽에서 가족, 친족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분들 생각대로 치러나갔습니다. 그 2000년에 장철수 교수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장례식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그 2024년에 성남시 장례식장 전문가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그리고 2024년도 제가 조사를 할 때 성남시에서는 유족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장례식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법입니다라고 하면 유족이 할 말이 없어요. 왜? 유족이 예법을 잘 몰라요. 문제는 옛날에는 집안의 어른분들이 그걸 다 알고 계셨는데 지금은 장례 장자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현재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좀 개선을 하려고 이래저래 노력하고 있고 아마 한국일보에 제가 한 달 반, 오늘도 아마 아침에 나왔을 것 같은데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제가 이 장례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칼럼을 쓰고 있어요.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아닌 형식의 변화,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뭐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거 당연한 건데 모양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에릭 홉스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통은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최근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오래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 우리나라의 장례, 결혼식 뭐 이런 등등 일제강점 뒤에 막말하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예법 자체는 다 사라지고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서양식으로 바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문화적이다.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 전통 옛날부터 있었던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진 전통 혹은 날조된 전통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에르 보르디에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사회 구성의 인식과 행동 양식 속에서 체화되어서 하나의 문화의 성향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그게 문화다. 어떻게 따지면 성남시의 장례 문화는 성남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성남시 장례식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례 문화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장례식장의 생각입니다. 네. 자, 이게 이런 내용을 하고 이제 그 블루오션이라는 전대 장례 산업, 혹시 장례 산업이 어느 정도 매출 금액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단일 산업으로서 장례 산업이라는 것이 얼마 정도의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잘 생각해 보신 적 없죠? 4조 5천억입니다. 4조 5천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마 성남시 예산 하고도 비교할 만한, 성남시 예산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웬만한 지자체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어서 아까 한교수라는 사람이 비판했던 것처럼 이익을 중심으로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외형상 경건하고 조롱하게 고인의 죽음을 처리한다고 했으나 장례문화는 없고 상업적 이익주임심주의만 팽배해 있는 것이 현대 문제이다. 알아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장례업자들한테 이런 소리 듣습니다. 방귀를 조심하세요. 그래서 성남시 장례식장의 장례를 어떻게 변형하고 있는가? 좋은 말로 변형, 나쁜 말로 왜곡. 이제 이런 걸 보고 싶다. 자, 상례에서 장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례 혹은 요즘 상장례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그건 전통적으로 상례라고 했던 것을 요즘 들어와서 쓰는 말로 장례라는 것을 두 개 합쳐서 그냥 상장례라고 학문적인 연구라든가 고민 없이 그냥 쓴 용어입니다. 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전통적인 죽음 처리 우리는 상례라고 갈로를 안 쳤네요. 상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는 인간의 죽음을 처리해서 조상신으로 승화시키고 가계의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이다. 자, 대한민국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가계의 계승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손의 번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가계의 계승을 정상화하는 의례가 상례라는 의례인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조상신을 승화시킨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집안에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은 조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가로치고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가족 성원이 상실이 가져오는 슬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것으로는 뭐 좀 다를 수가 있으면 단계에 따라가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슬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분지통이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천분지통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아픔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고분지통이라고 그랬죠. 북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물동이를 두드리는 정도로 머리에 이거는 물동이를 두드리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그런 슬픔 현대의 장례 3일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치료해주는 게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전통사회는 어떤 식으로 슬픔을 치료해주고 그런 흔히 그런 식으로 슬픔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트라우마라 그러죠.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는 트라우마라 그러는데 그 트라우마를 전통적인 상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곡차곡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3년상을 지내고 나면 그 슬픔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혹시 그 며느리 되신 분, 며느리였지 않습니까? 한때는 지금은 시어머니고 며느리일 때에 흔히 이야기를 정을 끊는다 그러죠. 돌아가신 분하고 정을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저 슬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옷 태우고 뭐 해가 다 태우고 나서 정을 끊는다. 그렇게 정이 끊어집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고부간에 그렇게 갈등이 있다고 돌아가시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뭐라 그럴까? 전통적으로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의례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현대에 장례라고 해야겠죠. 전통의 상례를 대신하는 용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제가 쓴 것도 역시 장례는 용어다. 상례는 의례이고 장례는 용어이다라고 제가 규정을 했었는데 신실을 처리하는 장사를 예를 갖춘 표현. 장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못하니까 장례라고 표현을 했다. 신신 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현대사회에서는 상례를 대신하는 용어이고 신신을 화장하여 그냥 봉안하는 그래. 신신을 요즘 다 화장을 하니까 화장이 몇 %예요? 현재? 94%, 거의 95%가 됩니다. 네. 불과 한 20년 전 일본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로 화장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럽, 미국 화장률은 그만큼 안 높습니다. 네. 자, 장례의 특징, 신신처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상신의 승화, 가계의 계승, 유족의 트라우마 극복 상실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뭐 합니까? 조문객 접대가 다 끝나버렸어요. 네. 뭐 밥이 몇 그릇 나왔는지 고기 몇 개 나왔는지 반찬 몇 개 나왔는지 그 계산 하나 다 끝나버려요. 네.
그럼 서구식 애도 상담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거의 안 되고 별도 비용 들어야 돼요. 네,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상품으로 잘 팔리는 애도 상담, 반려동물 애도 상담도 굉장히 인기는 있는데 별도의 비용 들어갑니다. 장래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따로 해야 돼요. 돈 줘야 됩니다. 뭐 자본주의에서 돈 들어가는 당연한 거지만. 다음 도시와 인구 밀집, 도시형 거주 공간. 그래서 집에서 장래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던 것도 미국이나 일본거 보고 베꼈던 것들이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장래가 아까 집을 떠난 배경, 장래식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가정은의 준칙의 보건 및 실천 강화는 국무총리 훈령에서 관공서 등에서 각종 회관, 공회당 등에서 가정의례를 결혼식도 포함되고 돌도 포함되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집에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 라고 법으로 정해놨다. 그러나 1990년대에 특혜에 가까운 국가가 장례식장 지원을 막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5년 10년 거치 연리 2%뭐 어쩌고 그러면서 융자를 막 해줬어요. 장례식장 지으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얼 좋더라고 돈 받아가지고 병원 장례식장을 지었죠. 장례식장에 대여해서 허가제 공식화, 그 다음에 규제개혁치로 공식화를 촉진하고 93년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합니다. 이런 일들이 쭉 진행되고 있었다. 그 병을 치료하는 공간이 죽음을 치료하는 장소라는 상징기호 충돌. 외국에서 보면은요, 대한민국에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거 보면 좀 해괴한 현상이라고 해요. 병원이 뭐 하는 것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근데 죽음을 치료하는 세상에서 제일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외국 학자들은, 외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병원 장례식장이 유명하고 크고 좋고 비싸고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1995년에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 호텔 수준으로 굉장히 비싼 이태리 대리석을 써가면서 이런 동에 삼성의료원에서 병원 장례식장을 짓고 그걸 딱 보고 난데 대학 병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대로 지어야지 이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몇 군데 병원들이 삼성만큼 돈을 못 들였지만 어쨌든 상당 돈을 들였고 삼성을 이겨보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어디입니까?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완전 화하고 아까 장례식장 특별융자사업 이게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꽁돈 받듯이 해가지고 지었죠. 자, 23년 현재 1117개 전국의 장례식장인데 지금 장례식장 우거죽 순으로 망합니다. 누구 말에 따라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장례식 안 합니다. 뭐 그것도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장례지도사의 전문 직업화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미 했었는데 학교가 있어요. 4년제 제가 몸담고 있는데 을지대학교에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을지대학교는 전임 교수가 3명이나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요. 2년제니 뭐 이렇게 돼야 돼. 전임 교수 한 명도 없어요. 초빙 교수 뭐 이래 갖고 사람들 쓰고 해서 정식으로 을지대학교가 뭐 교수들 월급도 많이 안 주고 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교수 3명을 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례 지도사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 하고 있고 저게 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장례 지도사 될 수 있어요. 지금은요. 바뀌기 직전이니까. 장례 지도사 교육원이라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통장번호 가르쳐 달라 그러고 교육비만 입금하면 장례 지도사 자격증 나옵니다. 엉터리 자격증 막 나옵니다. 그래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자, 성남시의 공명은 성남시 장례식장 아까 이야기했던 성남시 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있고 현재 성남시 의료원 좀 문제가 좀 있죠, 그죠? 운영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서 있고 그 외에 이렇게 7군데가 8군데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성남의 장례식장 장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자, 장례문화 사업소 연역 1982년도에 화장로 3기로 해서 꽤 빠른 시간에 성남의 시에서는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화장로 3개밖에 없는 작은 장례식 그 화장장이었지만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93년에 영생사업관리사업소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96년 2001년도에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봉안단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하늘리 제2추모원까지 이제 생기고 화장장이 확대가 되고 21년도에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라는 이름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다. 보통 공단에다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남시 장례문화사업 특징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을 함께 이루는 종합장사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종합장사시설이 그것도 성남시가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군데에 뭐 정치권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뭐 실컷 계획 추진하다가 무너져 버리고 못하고 뭐 이런 일들이 주변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남시는 굉장히 빨랐고 요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수원시입니다. 수원 연화장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종합장사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저도 저 만든 데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요즘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공설로 저렇게 잘 지어서 서비스를 막 해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설은 뭐하냐는 죽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오냐 공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죽음을 책임져주는 일을 하라고. 그럼 사설에는 가정에 재산 좀 있고 그래서 사설을 가갖고 좀 삐까번쩍하게 뭐 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는가. 공설과 사설이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 사실 공설보다 사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화장장 자체는 빼고는 일반 봉안당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는 사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런 공설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죽음을 국민의 죽음을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사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방법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쨌든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근데 성남시에 있는 장례식장은 가련동에 있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그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저것도 주민들의 거기에 이제 종합장사시설이지만 어쨌든 화장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DP시설이고 님비라 그러잖아요. 님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수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그 화장장 그 종합장사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몇백억의 지원도 해줍니다. 시에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요즘 장례식장, 화장장 연기 한 톨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굴뚝 자체가 아예 없어요. 냄새? 그게 냄새 요만큼이라도 났다 그러면 그 화장장 문 닫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공해 방지 수준이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1, 2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한 철저한 공해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웬만큼 쓰지 못하는 헤파 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진이나 연기라든가 냄새 이런 것이 일체 나오지 않아요. 집 주변에 있으면은 오히려 지자체로부터 엄청난 몇백억 지원받아가지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 화장장. 모양 여러 개 생겼는데, 뭐 여러분들은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 들어가셔서 보셔서 훨씬 갈 기회가 있으면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요 모습은 여러분들은 거의 못 볼 겁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관을 대차가해서 밀려서 들어가는 롤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롤러가 되어 있고, 요 옆에 보면은 수고를 하는, 그러니까
타고 남은 뼈 조각을 수습하는 곳이 요 화장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 특징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23년에 17,000건을 했어요. 네, 23년에 17,000건인데 이게 사실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1일 46건에서 65건으로 확대가 된, 그러니까 화장로, 화장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용요금은 관내 차별인데 20배 차이 납니다. 성남 시민은 5만 원이에요. 그 15세 이상도 5만 원이에요. 외부 사람은 100만 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많습니다. 성남시 관내 시민들은 훨씬 쌉니다. 다른 데는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12만 원, 20만 원 받는데 여기는 5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화장로 반대편에 관망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커튼 같은 게 들어있죠. 이게 이제 화장로인데요. 요 반대편에서 요 커튼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화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서 뭐 이런 것들, 불꽃 같은 건 안 보이지만은, 거기서 화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요. 화장로 옆에 아까 이런 수골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수골 과정과 뼈단지 전달 과정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시설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 양지공원이나 김천시립추모공원은 이거 직접 작년 연말에 새로 지은 김천시립추모공원을 제외하는 수골식 한집기통이가 있어가지고 뺑뺑 돌아서 가야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앞에 커튼 딱 닫아놓고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보여줍니다. 네.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안단까지, 화장장 봉안단까지 직원이 직접적으로 안내하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용요금도 역시 봉안당인데, 봉안당도 역시 관내 10만원, 관내 100만원. 봉안당 역시도 1, 2층원이 있는데, 예, 그리고 제1추모원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던 건 2년 전에 봉안단을 교체로 해서 최신화를 시켜놨습니다. 장례식장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신뢰, 공경, 정성, 원스톱 서비스라는 말이 홈페이지에 마구 써 붙여놓고 안에도 가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프랜카드 같은 거 붙여놨는데, 빈소 현황, 그 다음에 이용표 하는 빈소, 뭐 이용 절차, 오시는 길 등을 안내들은 잘 해놨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장례식장 안내도 여기 탭이 6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내, 그 다음에 뭐 이용 절차, 찾아오시는 길 등 이런 탭을 다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사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으로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저건 여러분들을 위한 걸까? 여러분들은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면 돼요. 몰라도 돼요. 안에서 다 안내해 주는 것들이 있대요. 자기들은 이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매뉴얼이니까.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열심히 해서 장례식을 한 곳에서 원스콜 원스톱, 전화 한 통이면은 원스톱으로 쫙 진행해 준다. 뭐 이렇게 자랑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내면은 그렇지 못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럼 제가 책에 왔습니다. 웅구에서 보안까지 원스톱 직원 동행 서비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직원 동행 서비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면은요, 상담을 하기 전에 일단 시신을 웅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앰뷸런스를 타고 가든지 가면은 접수를 딱 하면은 장례식장 안내가 될 것이고, 뭐 이런 하게 되고 상담하고 어쩌고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나면은 하고, 그다음 이제 날짜 돼가지고 화장장 예약이 되고, 화장장 예약된 시간에 화장을 하고 나면은 봉안단까지 다 모셔다 갖다 드리겠다. 직원 동행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화장장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14년 정도 그 전에 장례식장에서 엉터리 예약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은 시간에 화장을, 고객 서비스 개념에서 장례식장에서 좋은 시간에 화장을 하려고 웬만한 화장장에다가 예약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화장장에서는 가만히 있어 보니까
예약된 게 주도록이 있는데 안 들어와. 노쇼. 네, 노쇼를 한 거예요. 왜? 그때 장례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 무조건이에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늘 시스템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허위 예약을 해가지고 노쇼를 한번 하잖아요. 그 다음 예약 못하게 만들어.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컴퓨터가 좋긴 좋아. 그렇게 하고 나서 요즘은 노쇼 예약, 허위 예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화장장이 꽉 차 있으면 3일장 못합니다. 아니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날짜 맞추려면. 그래서 원정 화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성남시 장례사업소 안에 화장장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국가 전체에서 전국에 있는 화장장을 하나로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관내에 있고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있더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는 그 시스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뭐 동행 서비스라는 1일차 뭐 이렇게 이 종교의식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야 됐어요. 일단 오늘 성복제 문제 많다는 이야기부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3일차가 되면 발인준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 내용 들어가면은 정산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비용 정산하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장례부실 상곡반납 유품 소각 사망 상속 신고 자동차 이동 등 안에 국민연금 신청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식 이거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비용 정산이 주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런 걸 안내를 해주면 좋긴 좋아요. 자 돌아가시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그 건강보험 들고 있죠. 건강보험에서 100얼마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받아라고 안내를 하는데 평상시에 생각 안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갖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 나이들은 내 발 앞에서 죽음, 이 건방진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돈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그럼 상조에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상조에서 답이 아니에요. 거기에 엉터리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돈 모아놨다 그냥 주세요. 자식에게. 돈 모아서 그냥 주세요. 상조에서 들지 말고 돈을 모아놨다가 그냥 드리라고. 주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알아서 장례식장 예약을 해서 들어가면은 상조에서 그것을 훨씬 더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례식장도 상조회사 못지않은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조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상조에서 30년인가 뭐 20몇 년인가 30년 내면은 한 48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낼 건, 그 나중에 모이는 돈이 그 정도 될 겁니다. 15,000 곱하기 몇 개월, 몇십 개월, 이렇게 몇백 개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례식 비용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접대 비용, 식대 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싸구려 상복, 관, 200원짜리 완장 이런 것만 잔뜩 들어가 있어서 품목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실제 중요한 음식 접대비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은 돈 좀 모아놨다가 그걸 그냥 주면은 자식이 훨씬 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거는 잘 찾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하겠다 아니고 그런 정도만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용인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연세도 드신 분들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죽음과 관련된 내가 죽었을 때라고 하니 상속재산 문제 그 다음에 요즘 SNS 있죠. 뭐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카톡이니부터 거기서 뭐 잔뜩 남아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집안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품 정리
그 다음에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이고 어디에 봉안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서비스를 상담을 해주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만, 그러면 거기서 변호사들이 하고 뭐 이런 장례 전문가들이 나와요. 진짜 원스톱으로 돌아가시면 얼마만 딱 지불하면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런 것도 용인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 그리고 살아계실 때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전 장례식,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돌아가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나는 내가 죽으면 사후 부부를 해라. 장례식에 부르지 마라. 다 처리하고 몇 월 며칠 날 김시덕이가 뭐 지병이든 뭐든 간에 죽었다 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라. 네, 그래서 사후 부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 장례식장에서 최신식 편의시설, 쾌적함과 편리함 1층에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이 지하에 많이 있죠. 여기 1층에 있습니다. 아산도 지하 1층, 지하층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죠. 대부분 이렇게 되어 1층에 있다. 그러니까 뭐 1호실부터 뭐 이렇게 5개 평형이 있고 뭐 이렇게 숫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도 또 비용이 또 관내와 관내가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것에서 시민들이면 상당히 저비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누구 돈이에요? 결국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 내는 지방세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외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는 거예요. 화장 아까 이야기를 할 때 화장 한 번 딱 할 때 한 사람이 들어가서 화장을 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아까 이거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외부 100만 원인데 한 번 화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화장로, 감가상각 뭐 이런 걸 다 계산하면 거의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800에서 120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떼는 가스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관내와 차별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뭐 잘 돼 있다라고 들어가 보는데 가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실물을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적은 비용으로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럼 장례식 비용 표준화로, 합리적인 장례식 비용으로 왜곡된 장례 문화를 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라고 온 천지에 써붙여놨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 서비스를 했는데, 아니 여기가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받을 이유도 없고 이윤을 남길 이유도 없어요. 왜? 어차피 적자 운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장례를 서비스해 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꾸 합리적인 비용이라 그래. 시민을 위한 최소 비용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싼 게 좋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많잖아요. 한때 우리도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어려워가지고 6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에 어려워가지고 검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 뭐 조국 근대화 어쩌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금검검소 뭐 비용 절약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어쨌든 돈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지불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한 만큼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또 굉장히 많이 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 박정희 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자서전을 썼어요. 자기 이야기를 썼어요. 책이 그렇게 얇아요. 100페이지도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을 쓰면서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이 이럴 줄 알았으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을까요? 100불 비슷해요. 또
60불. 네. 그때 박정희에서 나는 그 책에는 67달러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사실 박정희는 거기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일본식 베끼기, 독일 베끼기 하면서 근대화라는 개념으로 어떤 노력은 하기는 했었어요. 정책들을 그렇게 많이 세워갔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공무원, 특히 5급 사무관들 천재였어요. 그때 보면은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라 그때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천재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1차, 2차, 3차, 4차 뭐 이렇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게 잘 됐다, 못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국민들이 그만큼 호응을 하고 따라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비용, 이제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표준 비용 어쩌고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편의시설, 얘기들 사진, 꽃집, 상고, 경부차, 장례부 등등등등 이런 것들 다 돈입니다. 돈과 관련된. 실제 장례식장에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게 요 부분입니다. 영정사진 뭐 15만원, 12만원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그거요. 증명사진 요만한 거 갖다 주면 5분이면 만듭니다. 정해진 액자 사이즈. 그 사이즈마다 5분이면 만들어요. 저도 만들어요, 그거는.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 꽃집, 뭐 하는 꽃집이에요? 저 꽃집하고 연결된 게 뭐예요? 헌화용 꽃.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 그럴까. 그, 헌화용 꽃. 그 다음에 요즘 재단 장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은 해드려야 되는데. 강의를 많이 하라 그래야 되겠군요. 여러 번 하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꽃재단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거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성남시 장례식장 담당자 우리 가장 싼 거 40만원부터 해요. 40만원부터 해요. 그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완장료 200원 받아요. 다른 데 1,700원 받는데 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실제로 꽃재단요 1,000달러도 넘어갑니다. 1,000달러 보통 넘어가요. 화려하게 하면은. 근데 거기에서는 국가 그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들.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 하자면 뭐 밑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고인 검색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빈소의 고인 상주 검색 같은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 뭐 굳이 검색해도 연락 다 되는데 전화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장례식장을 예약하겠다고 들어가는데 전화 한 통이면 다 됩니다. 사실은 굳이 홈페이지대로 열심히 여러분들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찾아들어갈 필요도 전화 한 통이면 다 돼요. 그렇지만은 어떻든 검색할 수 있어요. 이용 가능 빈소, 무빈소와 대기 빈소, 그 무빈소 빈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다. 먼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장례정보인데요. 쉬었다 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서비스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장례정보, 뭐 재례, 장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요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시 쉬는 시간에 아까 이야기 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원래는 집에서 돌아가시면은 검사 지휘서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자연사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지휘서를 받고 최소 하루 이상 걸립니다. 뭐 우인 아니면 우인 증명이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증명을 해주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응급실로 가세요. 무조건 119 불러서 무조건 가세요. 예, 무조건 가시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설사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119를 연락하든지 뭐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그걸 해줍니다. 아니면 사전에
내가 가고 싶었던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와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내려줍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사망 진단서거든요. 네, 의료법에 따라 가지고 그냥 집에서 돌아가시고 그냥 처리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19에다가 위독하다. 니들 오는 동안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죠. 위급하다. 엄격히 따지면 119는 시신을 운송하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면 많이 불러야 돼. 위급하다. 중요한 게 위급하다.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사전에 아까는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 준비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기가 제일 낫겠더라. 그럼 아까 뭐 성남시 장례식장도 되게 괜찮고 성남무료원도 있고 여러 군데 분당 모임이 많잖아요. 그 차병원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면은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연락을 바로 차보내줍니다. 사람까지 와서 올 거예요. 쉽게 되면 수습까지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괜히 잘 모르는데 겁부터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두고 전화 한 통으로 해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119로 먼저 하는 게 맞다 말이죠. 그게 제일 편하다니. 그러니까 돌아가실 것 같으면 먼저 119에 연락을 하라. 그러면 일단은 응급실로 가시니까. 근데 와서 돌아가셔가 안 됩니다라고. 너도 오는 동안에 그래야 된다. 아니 밤새 돌아가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장례식장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장례식장은 많은데 유튜브 같은 게 보면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 서비스해 줍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화장장은 내가 예약하는 게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일괄적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돼요. 그거는 개인이 예약을 못해요. 장례식장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 하나도 안 하셨대요. 일단 장례식장만 들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내 걱정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대신 돈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 남겨놓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선생님 옛날에는 왜 의사가 왕진을 했었잖아요, 집에. 요즘 안 하죠. 그런 지도 없습니까? 왕진도 있어요. 왕진 비용 받고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돌아가시는데 그 왕진 비용 주고 부르기는 그렇죠. 그게 보다는 장례식장에 연락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장례식장에서 응급실을 거쳐가지고 바로 가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은 불법이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죠. 전문화되었다 그랬잖아요. 전문인들을 적극 이용하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알뜰히 뭐 화장장 그 어디 이야기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상고관 걱정하지 마시고, 장례식장 연락하면 다 됩니다. 거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장례식장 연락하면 모든 게 해결 다 돼. 거기서부터. 단지 돈만 들어가면. 그런다고 관사고 뭐 수의사는데 돈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대행해주고, 대행 비용 얼마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너한테 물어보니까 상조회사 그 문제가 많은데 그거 왜 들었어? 귀찮잖아. 돈 많은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귀찮잖아. 내가 그거 일일이 알아보려면 머리 아픈데 내가 이거 들어놨으니까 전화 한 통이면 걔가 다 해결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가 똑같이 장례식장에 전화 한 통이면 상조회사 못지않게 다 해결해 줍니다. 차도 보내주고 다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자, 성남시 장례식장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좋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만 왜곡입니다. 자, 제가 이제 봉안당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다녔어요. 그 안에 가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런 사진. 요 밑에 들어보면 뼈단지가 안에 있죠, 그죠? 요건 뼈 함이고, 요걸 함이고, 요건 뼈단지인데 앞에 요런 걸 세워놨어요. 이렇게. 모양이 위패같이 생겼죠, 그죠? 그 이수형이라고 요 위에 요런 모양이 달린 것은 비석입니다. 비석의 머리 형태를 저게
이물기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수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 위에 갓처럼 생겼다 그래서 관석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8세기 정도 되면 관석형으로 집 모양으로 위에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양은 요거보다는 먼저 이수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고 이렇게 써놨죠. 보이죠? 아니면 책에 보시면은 고자라고 써놨을 겁니다. 지방에 누가 고라고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를 쓰는 부분 없다. 지방이나 신주에 앞에다가 바깥쪽에다가 고라고 쓰는 부분 없다. 그럼 학생봉은 지 당인데 이놈의 당이 무슨 당이야 이게? 집당. 저기다 당이 왜 들어가냐고요. 돌아가신 분이 집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봉, 본관 어쩌고 공공지당.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요거 이렇게 보면 모양은 보면은 주독 같아요. 신주를 보관하는 상자를 주독이라 그러는데 그 모양 같은데 구자를 써놨어요. 여기다 끝에다가 구.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 관 그러잖아요. 관인데 안에 신신이 들어있지 않고 그냥 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관하고 널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신이 들어있지 않은 판때기만 있는 걸 가지고 관 혹은 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신이 들어가서 입관이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구. 그러니까 우리 요즘 현대적인 그 언어 관습상 영구라고 표현을 하죠. 영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영구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문제들을 보니까 신주 위패를 쓰는 형식과 방법을 고전하지 않았다는 얘기, 지 맘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면서. 모르면 물어라서 보지. 네. 그 다음 상품 개발자의 자의적 해석과 제작을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결례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례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병풍, 요거입니다. 병풍, 요건 제상, 이것도 같은 종류예요. 저런 거 만드는 거예요. 저거 안에 넣을 필요 없어요. 넣으면 안 되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수원연화장이나 이런 데가 제2 같으면은 일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꽃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깨끗하게 그냥 두자고요. 바깥에서 보고 참배해 왔다는 걸 굳이 꽃 들고 들어가야 되냐고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미니어처, 고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져가면 되지. 그 심리를 이용한 상업적 이익 우선주의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상 하나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 손바닥만 하는 게 20만 원씩이에요. 도둑놈이죠. 물론 이 미니어처로 작게 과일도 만들어야 되고 떡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잔손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제가 하시면 이거 앞에 판매하고 막 그래요. 지나가세요. 그냥 고개 돌리고 지나가시라고. 안 모셔도 되고요. 이 안에 이거 들어가는 이 위패형으로 이렇게 모양된 거 안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뼈단지 안에 다 써져 있어요. 여기에 요 안에 보면 다 써져 있다고요. 누구누구 뼈라고 다 써져 있어요. 왜 지금 요것도 역시 상업적 이익 중심에 자본주의 사회 무슨 누가 써줍니까? 누구누구의 뼈라는 거를? 이거는 이 뼈단지를 만들 때에 내가 구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써주게 돼 있습니다.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지 마라. 깔끔하게 딱 하면은 뼈단지 이름 딱 보이게. 혹시 저거 하니까 옆에 사진 한 장 두는 정도는 충분히 에티켓이다.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쓸데없이 마구 이 화한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갖고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발로 차서 버리고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수원시 같으면 바깥에다가 꽃하고 맥주 캔도 가져가 두고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탁자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거기다 하라.
전체를 쳐다보고 하라. 굳이 그 앞에가 쳐다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마음을 가다듬고 안에 들어가서 꼭 보고 싶다면 사진이 있으면 사진 한번 보고 나오시면 사진은 집에도 있는데 굳이 거기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요거를 팔아먹는 장례식장도 문제, 봉안당도 문제지만 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혹하는 거죠. 할 필요 없다. 정말 마음으로 내가 보고 싶고 생각나서 봉안당에 찾아갔으면 그 마음으로 쳐다보고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어떻게 따지면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차 한잔 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외형적인 이런 걸 가지고 팔아먹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 뭔가가 갖다 놔야 된다. 팔아먹기면 상술이죠. 네. 상주와 목례를 하라? 장례식장에 들어가면서 상주와 목례를 하라? 자, 고인의 영전에 문상이 먼저이고 상주 인사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 내가 그분에게 조부로 문상을 가거나 갔지 상주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먼저 하고 나서 상주하고 나중에 인사를 해라. 전통적으로도 시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왔습니다라고 방명록 쓰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옆에서 대신 써줬어요. 내가 아무개다라고 이야기하면 써주고 그다음 거기다 부조도 내고 그럼 들어가면은 바로 들어오라 그러면 바로 영정에 가갖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슬퍼보고 곡을 하듯이 술을 올리든지 향을 피우든지 절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오면서 상주 보고 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어떠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방명록은 이미 방명록에 서명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왔다는 걸 알렸잖아요. 전통적으로처럼. 근데 뭐 상주한테 가서 또 인사를 해.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신 분을 뵙고 그 다음에 상주를 봐라. 근데 왜 고인 영주 그러니까 상주가 먼저 목례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지 마. 안 봐도 돼. 엉터리다. 그 다음에 상가에 맞는 문상 예절이 현대적 방법이다?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뭐 퇴계 선생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그 집 사정에 맞춰라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뭐 현대적 방법이야 그게. 저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다. 홈페이지 보지 마세요. 천주교식은 반드시 헌화하고 다시 분양해야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지역이나 문화, 민족들이 하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를 용인해 줬어요. 우리나라는 1967년에 제사를 허용했어요. 일본은 1932년, 중국은 1931년 로마 공의회에서 천주교 쪽은 각 민족들이 하고 있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라라고 제사를 지리도록 해줬어요. 근데 개신교는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그래갖고 향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향을 반드시 피워야 된다? 할 필요 없잖아요. 헌화를 하고 하면, 아니 옛날 우리 전통의례라고 해가지고 헌화를 하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다양해졌을 뿐인데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제사 지내면서 지방 뭐로 쓰세요? 붓펜 갖고 아마 좀 대부 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에 필기구가 뭐가 있었어요? 딱 두 개 있었어요. 붓, 지금 말씀하신 붓 또 하나 뭐예요? 대나무로 되는 거예요. 죽필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는 뭐가 있어요? 볼펜, 만년필, 수급장 계산도 못해. 하도 많아가지고 헤아리지도 못해. 그 다음에 컴퓨터.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 프린터 있고 타이핑 해가지고 프린트 뽑으면 돼요. 친절하게 아래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글이라는 그 프로그램 안에 지방 양식도 들어있어요. 써가지고 가위로 자르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뭐 물론 저도 집에 제사 지내면서 부페 가고 쓰고 폼 잡고 쓰긴 쓰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거와 똑같이 현대에 맞는 그런 것들은 예를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방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반드시 붓펜 붓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없다. 볼펜 써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자로 써야 된다라고 우기잖아요. 우기잖아. 근데 과연 여러분들 서원이라든가 그다음 종묘, 그다음 성균관 가서 부르면 홀기 부른다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국궁사배 어쩌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아듣나요?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아마 지금쯤 돌아가신 분들은 웬만하면 한문 그거 읽으면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럼 충문이나 이런 거 쓸 때 한글로 쓰시라고. 그 다음에 그 위패가 아니라 지방을 쓸 때 한글로 쓰시면 돼요. 언어가 바뀌었잖아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입니까? 한글이잖아요. 조선시대는 뭐였어요? 한문이었잖아요.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한글로 어떻게 써야 되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샘플을 막 보여드릴게요. 자, 고인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있는 걸 내가 그대로 베껴놨어요. 안면이 없거나 고인보다 나이가 많으면 영전 앞에서 절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문상한다. 웃긴다. 저런 비례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조문은 문상과 조상과 문상을 일컫는 말로 조문 간다는 말이 옳은 표현이다? 아닙니다. 문상 간다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왜 굳이 이런 용어를 두 개 다 인정을 해야죠. 쓰는 거 왜? 관습적으로 써왔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얘기라는 책이죠. 이게 기원전 2세기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그 원칙은 지금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는 사람, 저기 상주죠. 알면 애도를 하라. 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얼마나 슬프냐. 라고 애도를 하라. 그래서 한자로 그걸 지생자조. 그 다음에 고인을 알면 슬퍼한다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을 알면 그러니까 상주만 아니까 이제 이런 거 돌아가시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알면 슬퍼한다는. 지사자 상 설자입니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풀어갖고 상주를 알고 고인을 모르면 돌아가신 분을 모르면은 지생이 부지사. 그러니까 상주를 알고 고인을 모르면은 애도하되 슬퍼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거죠. 그 조이불상. 조이불상. 여기서 요거 글자 따면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상은 틀린 말이에요. 상례할 때 상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고인을 알고 상주를 모르면은 지사이 부지생. 그러니까 상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아는데. 그렇다면 상이부조. 슬퍼는 말래. 상주한테 애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원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제가 경험을 한 게 이제 제가 그 2007년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5일장을 하고 3년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전통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한번 해보자. 가족들에게 양해를 얻어가지고 진짜 3년상을 했어요. 근데 옛날처럼 직장 그만두고도 못하니까 공무원 잘리잖아 그러면 못하고 뭐 그런 건 하면서 그 중간중간 절차 그 다음에 예식장 상가 안 가고 부적만 보내주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 그 김해 쪽에서 예약과 이런 것들 이제 뭐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상가에 이제 서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인데 와가지고 얼싸 안고 울어요. 나인데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김 박사 이름은 맞는 거죠? 그분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사는 사람은 알면 애도하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인을 그러니까 상주를 알고 고인을 모르면은 애도하되 슬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절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인데 와서 너 아버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냐 라고 그걸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런 예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건데 이런 망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블로그라든가 막 이런 데 뒤져보면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듣지 마세요. 오늘 듣고 나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상을 땄을 때 참척을 당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라고 안내를 해놨어요. 아까 얘기는 천붕지통이 있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서? 고분지통이라는 게 있었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진 거. 하늘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돈들을 근거가 사라져버렸는데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분지통, 물동이를 두드리는 같은 아픔. 그 다음에 형제가 죽었을 때 할반지통, 내 몸을 반으로 자른 것 같은 아픔이다. 표현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죽었을 때 참척. 그러니까 이게 고사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잡았는데 이 원숭이가 따라오는 걸 가지고 안에 보니까 먼 길을 따라와서 자기 원숭이 새끼를 잡아와 버렸는데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안 돌려주고 계속 갔는 거예요. 원숭이 어머니가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데 마침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미가 죽었어요. 애를 갈라버리니까 창자가 다 끊겼더라. 그래서 그만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참담하게 슬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책이에요. 그렇게 슬픈 사람한테 참책을 당하셔서 때리는데 또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아픈데 또 때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천붕지통이 이거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인사말로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용어라는 얘기예요. 네 가지 종류 있잖아요. 이 말들은 상가에 가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상주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인사말. 그렇게 인사말 하라고 써놓은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요.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용어들. 그럼 상주가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 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죽으면 장성한 손자가 있더라도 아버지가 상주가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상주가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들이 죽으면 그 손자가 있으면 승중이라고 해가지고 손자가 상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무슨 아버지가 망가를 하는 거다. 현대사회에서는 딸만 있잖아요. 딸이 상주가 되면 뭐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그다음 무연고 장례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없는 사회봉사자가 오는데 그 중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상주를 대신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회봉사이니까. 근데 뭐 문제가 되냐고요. 또 굳이 이런 용어를 이런 말을 써가지고 설명을 해놓을 이유는 없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상주를 상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어사님도 좋아 써졌습니다. 상제는 사투리입니다. 제가 올라간 기록을 올라갔을 때 가장 빠른 게 1905년도에 애감록이라는 곳에 보면은 그렇게 상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의 제도거든요. 상매의 제도라는 뜻으로 상제인데 이게 상주를 뜻하는 용어는 아니고 상주 그냥 쓰시면 되잖아요. 또 굳이 저런 걸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민족 종합조사보다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영향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알고 좀 쓰자. 그러니까 상주 표시인데 입관전에 남자는 검은 양복, 여자는 검은색 계량항복 및 검은색 양장 착용 후에 입관이 끝나면 완장 가리고 머리핀으로 상주임을 표시한다? 말도 안 됩니다. 물론 그 장식을 떼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역복이라 그래가지고 장식을 그러니까 화려한 옷을 입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검은색 입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검은색이 우리나라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건장과 정의의 준칙 때도 보면 상복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한복일 때 흰색, 양복일 때는 검은색. 그리고 가슴에 배로 만든 상장을 단다. 이게 상복입니다. 건전과 정의의 준칙에도. 그런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규정도 안 지키면서. 상복 팔아먹기 위한 계량 한복으로 만든 상복 팔아먹기 위한 요것도 상술. 자, 완장은 서구식이에요. 사실은 서구식인데
이게 일본에서 만든 아까 1879년에 육해군 회장식, 그러니까 군대에서 상이 났을 때, 장군이 죽었거나 했을 때 군인들이 상복을 입는데 군복을 상복으로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장을 쳤어요. 이렇게 190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무관 표상시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매겨놨어요. 일본어로 써져 있는 걸 한글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한자는 그대로 써놓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상장을 만들고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일반인의 완장 착용 규정, 일반인들이 아까 군인들이 제했고 1934년에 조선 총독부가 만든 의례준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완장을 검은색 완장을 차라라고. 좀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검은색 완장이 어떤 건지. 자, 여성의 머리핀 1957년에 전시생활개선위원회라는 곳에서 의례규범이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에 여성들의 머리핀을 흰색 머리핀을 꽂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나비 상장처럼 만들어서. 근데 그거 실행되지도 않았고요. 의례규범 공포되지도 않았고요. 그냥 만들다가 끝난 거예요. 그게 뭔데? 근데 장례용품 업체 똑똑해. 그런 거 찾아가지고 만들어가고 팔아먹거든요. 200원. 자, 성남시 장례식 임대차 계약서에 상주용품 들어오는 완장 뭐 이런 것들 3매로 만든 상장할까요? 건전가정 의례준칙에 나오는 왼쪽 가슴에 다는 상장은 품목이 없어요. 말이 되냐고요.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가서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좀 예법 좀 따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규정이나 전통 예법을 따지거나 검증하지 않고 납품된 것이니 그냥 판매한다. 이게 대부분의 장례식장의 특성들이에요. 뭐냐면 병원 장례식장, 대형 장례식장에 제가 완장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 쓰는데 꽤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면 옆집에 왕장인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 그런 항의를 받는다라고 그 장례지도사 뭐 팀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저한테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하라. 뭐 그러고 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만큼 관습화되어 습관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씩 좀 바꿔보자. 쓸데없는 돈 들이냐. 그거 다 합쳐봤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완장, 그 다음에 상주 리본이라는 거, 주름주름 검은색 해갖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에 팔자로 붙이는 거, 이거 다 합쳐가지고 얼마쯤 할 것 같아요? 10만 원도 안 되고요. 가족이 꽤 많으면 왕장 숫자가 여러 개 될 거 아니에요. 리본 숫자가 여러 개 되고 하면 많이 나오면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도 비싼 걸로. 장례식장에서 돈 돼요. 30만 원 그냥 나오나요? 땅 파면? 네. 그래서 팔아먹는데 제가 어머님 상을 치를 때 가지고 갔길래 이렇게 해놓고 이건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장례식장 사장 와갖고 성질을 막 내더라고요. 법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해온 건데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한 장 줬어요. 그때 내가 공무원 사회에 한 1시간쯤 지나고 난 뒤에 왔더라고요. 와서 완전히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잘못 알아봤습니다. 잘못 알아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쓸데없이 붙이고 그게 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다음 완장 착용 위치 문제가 이런 건 지난번에도 내가 여기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고인이 남자일 때는 왼쪽, 여자일 때는 오른쪽에 촬영한다? 수능틀입니다. 수능틀 거짓말이에요. 자, 음양의 원리가 있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당기며 남자는 방향에 있어 왼쪽 동쪽이 많습니다.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을 내려다 봤을 때. 그 다음에 여자는 오른쪽으로 서쪽으로 하여 음으로 표시한다고 설명하기는 해놨는데 그 원리는 맞아요. 근데 실제 적용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완장 차는 것과의 남자 여우라는 개념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이에요. 사람 한 사람이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근데 그걸 규정해 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반 끼워서 이런 모습입니다. 이분이 아까 이야기한 장철수 교수고요. 아까 이야기한 장철수 교수님이고 모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접니다. 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 시작을 이렇게 했었어요. 굳이 검은색 안 입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1996년도에 나온 축제라는 임근택 감독의 영화 축제에서 오른쪽 어깨를 벗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성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은 안성기 형님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거 고증이 잘못된 거예요. 자, 아까 또 의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원 후 2세기 정도 되는 책인데 예라는 일을 행할 때는 무문, 길흉, 길사인지 형사인지 묻지 마라. 무문 묻지 마라. 모두 개 좌단이다. 왼쪽 어깨를 벗는 거다. 예를 행할 때는 무조건 왼쪽을 벗어라. 그 다음에 또 상변통과의 예입니다. 이거 1830년대 우리나라에 나온 책입니다. 자, 남자 여우라고 해서 그 남자 여우라는 상에 따라서 이 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서 남자 여우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좌우라는 것은 모두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의례라는 책에 다시 보면은 이 예사자 좌단, 그러니까 예를 행할 때는 무조건 왼쪽 어깨를 벗는 좌단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죄를 청해서 형벌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즉 우단 오른쪽 어깨를 벗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는 여성이 모성일 때 오른쪽에 완장을 차고 머리핀을 오른쪽에 붙이면 모친과 상주는 대역 죄일이 되버립니다. 네, 그래서 완장을 만약에 찬다고 하면은 안 차는 게 맞는 거고, 아까 얘기한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한다라고 하면 왼쪽에 해야 된다. 그래서 나비상장 붙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전까지 그러시면 치게 왼쪽 가슴에 붙이라는 이유도 저런 원리에 따른 겁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장 착용 위치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자, 1969년도에 가정거래 준칙에서 완장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한국의 가정거래 준칙과 건전 가정거래 준칙은 완장 이야기 언급이 한 번도 안 됩니다. 제가 다 뒤져봤어요. 한 번도 뒤져. 자, 여기 뭐냐면 링컨의 장례식, 1865년도에 있었던 링컨의 장례식에 자세히 보시면은 군인들이 왼쪽 팔에 까만색 스카프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카프를 묶었어요. 그냥 까만색으로 스카프 같은 거 묶었어요. 저게 완장의 기본입니다. 그럼 여기 1935년도에 있었던 조지 5세에 있었던, 이게 56년 65년인데 잘못됐네. 그러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데 보면은 까만색 완장을 왼쪽에 다 차고 있습니다. 두께 요만하게 해가지고. 저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거 할 필요 없다. 그럼 성복제 가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이벤트 성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50만원. 건장할 겁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성복제라는 것은 국조오리에 성복을 하고 예천을 올리고 현가수를 3번 올리고 부복하고 북한 후에 사배를 한다. 그 다음에 사회편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복제라고 표현한 문장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오복을 입는 각각, 그러니까 상주들이죠. 오복제도에 맞춰서 상복의 종류에 따라서 오복을 입고 나서 그 상복을 입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후에 조국 아침에 돌아가신 분 앞에 가서 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죠. 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문상한다. 남녀 상주가 마주 보면서 서로 문상을 한다. 그러니까 조문을 한다. 이게 성복 후에 하는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그에 맞게 다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 그걸 한번 하고 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조전이라는 걸 올립니다. 그래서 술 한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국조의회에 써놨는데 그걸 곡해를 한 거죠. 성복제라고 웃기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복제라는 용어 자체는 없다. 그리고 성복제를 올리기 전에 상복을 입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에는 반드시 그에만 상복 이후에 조전을 올리고 상복운상회함으로 이 역시 아까 이야기했던 근거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빈소 딱 차리고 나면 옷부터 갈아입으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죠. 안 갈아입으셔도 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은 입관이라는 절차가 끝나고 성복한다는 절차를 장례식장에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때 입으면 됩니다. 그전에는 빨간색을 입든 노란색을 입든 관계없어요. 입고 있으면 됩니다. 네. 굳이 입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렇게 입는데 저는 여성들 한복 부시럭부시럭거리죠. 여성들 검은색 입으면 부시럭거리고 남자들 입으면 뭔가가 안 맞아갖고 결리고 막 그러죠. 굳이 입을 필요 없다. 상복이라는 절차가 있을 때 입으면 돼. 집에 까만색 양복 있으면 그거 가져가서 입으면 됩니다. 굳이 저거 또 35,000원씩 주고 빌려서 입을 필요 없다. 집에 대부분 검은색 넥타이 하나라든가 이런 거 다 있을 거라고. 여성들도 집에 지금처럼 저렇게 검정색 계통을 옷 입었잖아요. 그저 입고 가시면 됩니다. 그저 입고 가시면 돼요. 대만에서는요, 까만색 티셔츠를 입고 여기다가 뭘 하나 붙입니다. 까만색, 그 면 티셔츠예요. 대만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돈 생길 것만 만들어서 이러다 시간도 아니에요. 발인제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출산을 할 때에, 그러니까 관이 나갈 때 발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그 전에, 직전에 지내는 제사를 견전이라고 하고, 보내는 제사다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장지로 보내겠다. 라고 해서 그걸 보낼 견자를 써서 견전이라고 했고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발인하게 지내니까 발인제라고, 이거는 성남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성도 있고 경기도 다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인데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 그런데 정확한 용어는 견전이고요. 이때 제라는 용어, 매장이나 혹은 화장도 하기 전에 제라는 용어를 쓰면 빨리 돌아가서 없어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매장 후에는 조상신으로 승화되어 조상신으로 올리는 제사이기에 초제부터 제자를 있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제를 지내기 전까지는 제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빨리 돌아가서 사라져라는 얘기예요. 또 조상신으로 승화되는 그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라는 용어를 쓰는 초제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평토를 지내고 성문제를 지낸다. 평토제가 성문제고 성문제가 평토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주를 만들지 않을 때 저런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평토는 뭐냐면 시신을 매장을 하고 편편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성문이라는 거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왔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한 번만 지내면 됩니다. 성문을 지내든 평토를 지내든 한 번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 도시 두 번 지낸다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성문할 때 자제 한 명이지 사위가 뭐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저 거짓말입니다. 사위가 무슨 죄야? 네. 자제 중에 한 명이 완전히 때를 입히고 묘의 모습이 완전히 갖춰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고 상주는 먼저 집으로 옵니다. 네. 그걸 반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집에서 아까 초제를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할 거죠. 그리고 그때가 상주가 처음으로 잔을 올리는 정식으로 잔을 올리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상주가 잔을 올리면 안 돼요. 축간이 올리게 되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사촌도 요즘 부적 봉투를 내놓고 가버리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주가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전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제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로서 돌아가신 영혼 더 말이 안 되죠. 영혼이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돌아가시죠. 고인을 홀로 묘소에 모셔놓게 되어 외롭고 놀라지 않을까 걱정하여 예를 드리는 의식
체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물음표를 쳐놨잖아요. 말이 되냐고 저게? 무슨 얘기냐면 고인의 체백을 매장을 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체에서 분리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가지고 영과 육이라는 두 가지 구조가 있다. 그래서 영, 육, 이중 구조라고 세계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정신이 육체로부터 떠나가지고 내가 왜 저기 있지?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육체를 떠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매장하고 영혼만 모시고 집으로 왔기에 체백이 없더라도 영혼이 불안해하지 마라. 원래는 정신과 육체가 같이 한 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아까처럼 웃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어떤 그렇게 되는데 죽으면 신체는 움직이지 않고 영혼만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영혼 자체가 원래 체백과 같이 붙어 있다가 혼자 떨어지잖아요. 불안할 수 있다. 그걸 안정시키는 것이 우제다. 초우제, 제우제, 사우제. 아이, 한 번 하면 정 없고 두 번 하면 싸우고 세 번 하면 사이 좋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 지낸다. 그럼 제사상처럼이 이제 영정 신이 등을 북쪽에 모시는 귀신을 다리는 신이 북쪽에 있다. 웃기는 짜장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짜장면 같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있네. 무슨 얘기냐면 군자는 남양한다는 원리처럼 신인은 항상 남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지도에서 보는 방향은 뒤쪽이 동쪽이라도 그건 무조건 신이가 내리다보는 그 뒤쪽은 북쪽이라고 하는데 그걸 상대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의례의 방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지도가 가르치는 동서남북 있잖아요. 그건 절대적 방위입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거나 뭐를 할 때 신주를 모시는 장소, 신의를 지방을 모시는 장소잖아요. 그게 실제 절대적 방위에서는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그 뒤쪽은 무조건 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자는 남향한다라고. 서울에서, 한양에서, 경복궁에서 내려다보고 전라좌도 우도 이야기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냐면 여기에 뭐 복잡한 남자의 조상 신이 바쁘고 왼쪽에 놓고 내가 쳐다보는 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모든 것은 신이가 제일 주체가 되는 분을 중심으로 내려다보면서 방위를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내 중심하고는 반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가래에서도 집의 현배 같은 앞을 남쪽 뒤를 무조건 북쪽이란다.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앞뒤로 의례적 방위, 아까 상대적 방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전통 방위법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한양이에요. 전통 방위법, 이거 풍수 가지고 또 무지하게 우려먹는 풍수가 아니고 전통 방위법이라고. 자, 뒤쪽이 북쪽이죠. 앞쪽이 남쪽이에요. 앞에는 남산이 있잖아요. 뒤에 북악이라는 게 있죠. 삼각산 앞에 북악이라는 게 있죠. 북악이 여기 경복궁 바로 뒤산 북악이라고. 남산, 북악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 좌묘, 우사. 왼쪽에는 종묘를, 경복이 내려다 보니까 왼쪽에 종묘를 두고 오른쪽에 사직단을 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좌묘, 우사.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그러면은 좌청룡은 어디 있습니까? 해화동, 대학로 뒤쪽 낙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어디입니까? 뭐라 그러지? 그 산을? 인왕산이 백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경상좌도 하면은 동해안입니다. 경상우도 그러면 지리산 동쪽 기슭이 되고, 전라좌도 그러면 지리산 서쪽 기슭이 되고요. 전라우도라 그러면 서해안 쪽 바다를 경북에서 내려다보고 왕이 경상좌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서 고기나 잡아라. 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뭐 이게 요 사진을 잡으면 시제 진찬지도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집에서 상차림이 이걸 가지고 어떤 진짜 덜 떨어진 사람인데 위에는 정상적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
밑에는 글자가 다 거꾸로 써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쇄오류라고 온천지 떠들고 다니는 덜덜이신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주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책을 만드는데 위에서 글자를 쓰니까 보는 사람 중심으로 쓴 거고요. 신주가 내려다 보니까 글자를 거꾸로 쓸 수밖에 없는 신주가 내려다보는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자자구 같은 상차림 원칙이 막 나온다. 홍동백서가 제가 조일이식 언제부터 있었냐면 제가 찾은 논문에 따르면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논문도 썼는데 1919년에 선례국 도설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조일이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근거도 없는 언문상례라는 이상한 책 한 권인데 거기에 홍동백서라는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전통 아닙니다. 과일은 아까 앞에 사진 보셨듯이 과일 순서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나중에 제사 이야기 한번 하죠. 여기서 좌포 우의 해자는 이 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젓갈 해자입니다. 해자를 안으로 해를 쓰면 안 돼요. 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좌포에는 왕실 제사에서 동쪽에 그 왕실도 신이가 내려다봤을 때 동쪽에는 변 포라든가 마른 과일들을 넣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변이라는 제기를 썼고 오른쪽에는 탕 같은 것들 젖은 고기들 이런 것들을 넣는 걸 두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좌포우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좌포우해라고 마구 떠드는데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심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좌포우해는 우리로 따지면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 중심은 우포사해예요. 근데 해는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포는 왼쪽인데 그건 신이가 내려다보는 위치예요. 방이라는 상대적 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어서 어떻게 따지면 제사를 지낼 때 포는 어디서 나야 돼요? 제사장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쪽에 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생선은 꼬리는 서쪽, 뭐 머리는 동쪽에 위치한다? 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봤더니 흉내, 상중의 제사는 부동mit을 써라. 동두서미를 써라. 그러니까 상중에 지내는 제사, 아까 우제를 지낼 때라든가 이럴 때는 머리를 동쪽으로 놓고 써라. 요거는 산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머리를 서쪽으로 써라. 다릅니다, 두 개가. 일반의 기제사를 지낼 때는 머리를 서쪽으로 둬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동물이나 이런 걸 대가리라 그러는데 대가리를 서쪽으로 둬야 돼요. 서두, 동리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상례를 지낼 때하고 일반 기제사를 지낼 때하고 머리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동두미서 뭐 두동미서 이래가지고 대부분 머리를 동쪽으로 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반 제사를 지낼 때는. 이런 이야기, 뭐 앞에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필요하면 읽어보시고 장례 산업이라는 것으로 발달이 되면서 예법을 많이 변용을 한 게 아니고 왜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다 쓰레기. 진짜 기록의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풍속사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경범죄, 풍속사범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사무라이들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용어가 사회 풍속사범 단속이었어요. 서구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서구화가 우리나라는 그대로 들었는데 우리는 뭐 기독교가 들어왔고 서구화를 받아들였다는데 실제적으로는 일본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일본화된 것이 우리나라 들어가가지고 무슨 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내용을 한번 필요하실 때 한번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한길수 교수, 나는 이 천민자본주의가 이웃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는 장래의식에 적용되는 것을 장래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런 천박한 형태의 자본주의다. 한국의 장래 산업이 엉망진창이다는 이야기를. 이런 식의 비열하고 배려 없는 자본주의 관행은 화장되어야 하고 그 유해는 폭발물과 함께 공중으로 발사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페이지가 302페이지입니다. 제가 전체를 뭐 판에 박힌 그런 이야기랬지 하고 쭉 넘기다가 302페이지 저 문자를 딱 보는 순간 책 다시 읽어봤어요. 대단히 날카로운 비판을 해놓은 게 한국 장례문화의 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부조문화고 이런 것들을 해갖고 들어왔는데 워낙 이런 부정행위라든가 잘못된 글, 돈에 맡긴 이런 것들 유족들이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양을 많이 가지고 온 거를 보시라고 한번 그런 것들을 예뻐보는 것들 결국 뭐냐면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이 쓰레기 처리 방법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과연 한국은 다를까? 여기 미국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장례 산업을 바탕으로 한 장례식장에서 하고 있는 장례가 과연 사람이 할 일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요 문제입니다. 사실은 겉에는 캐치프레이즈 경건하고 존엄하고 실제 들다 보면 오늘 쭉 보신 것 같은 그런 이게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